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4일인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한 날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이 중요한 날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한 분을 제 옆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김태수 변호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태수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먼저 오늘이 왜 중요한 날이냐? 자, 지금 7월 14일 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형제가 위헌이냐 아니면 합헌이냐 이 문제를 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오늘이 공개 변론이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사형제를 두고 역사상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세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당시 96년 정도에 났었죠. 합헌이다. 사형제 계속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도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0년에 사형제 유지해야 된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번 재판에서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과연 이번에도 사형제가 합헌으로 인정받아서 유지가 될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갑제닷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나왔는데 뒤에 보시면 이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제목의 이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글쎄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맞물려서 꼭 봐야 될 책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데 바로 김태수 변호사님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자, 김태수 변호사님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오랫동안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셨는데 조선일보 고문 변호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건의 명예훼손 그 소송을 다루면서 이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신 분이고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이승복 사건 잘 아시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한마디에 아주 무장공구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이승복 사건과 관련해서 99년 이후부터 아주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좌파 세력들이 이승복 사건은 조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조선일보와 7년여간의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그 끝에 그 승소를 이끌어냈던, 그래서 이승복 사건의 진실을 지켜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김태수 변호사님이 이 책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책 제목을 보면 사형을 집행하라. 어떻게 보면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사형에 찬성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이 제목을 붙였다라는 것은 사형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현실을 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쓰시게 된 사실 이유가 가장 먼저 궁금한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책을 보면은 제가 왜 이 책을 썼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책이 이제 제 1장에 해당하는 사형수로부터 날아든 소장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그런 하나의 어떤 계기라고 할 텐데, 이 책을 처음 쓰게 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행 시점으로 보면은 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꽤 오래된 건데, 당시 그 2014년도에 대한민국의 사형수 한 명이 묻지마 소송을 마구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고 또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남발하면서 또 이기기도 했어요. 일부 이기기도 해가지고 재미를 붙인 거죠.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기억하는 이름일지는 모르겠는데 정성현이라는 자입니다. 사형수 정성현. 그 크리스마스 날 8살, 10살 먹은 여자의 2명을 납치해가지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강제로 성추행하고 애들의 목숨을 빼앗고 또 8토막, 10토막으로 이렇게 애들을 토막살인해서 이 사체를 유기한 또 꼭
또 그 범죄가 다도 아니고요. 사실은 또 노래방 도우미 한 분은 또 무참하게 그 목숨을 뺐고 토막을 내서 또 안매장한 뭐 극단의 이 범죄자인데 이자가 그 언론사 상대로 소송하는데 재미 붙여가지고 막 소송을 제기하는데 저도 그 소송 중에 한 3건 정도를 이자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살인자의 시체를 우리 국민들은 알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형수 정성현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이 책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크리스마스에 2 여자아이 불과 나이가 10살 그리고 8살이었습니다. 이 2 여자아이를 집으로 끌고 가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강제 추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강간미수라고 글쎄요, 뭐 현장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들의 그 사체가 이제 한 애는 야산에 안매장을 했는데 원래 그 범죄자들 특징이 그렇지만 야산에 안매장하려면은 막 삽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날이다 보니까 땅이 딱딱해가지고 안매장하다가 아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해서 하천에다 또 하나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하천에 안 버렸으면 아마 완전 범죄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천에 이제 버려진 아이가 더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의 이제 그래서 그 하천에 이제 버리는 바람에 신체 일부는 또 찾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명의 여자 아이를 데려다가 강제 추행, 강간 미수 글쎄 여기에는 뭐 어디까지 인정할 부분인지는 판단이 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2 아이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거기다가 사체를 톱으로 거의 이 양날톱이죠. 그 목재소에서 흔히 쓰는 양날톱. 그러니까 토막 살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토막을 낸 거죠. 시신을 토막을 내서 거의 훼손시키고 안매장하고 그래서 결국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는데 이런 잔인한 범죄 사실 그 공소장이라든가 판결문을 보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기도 사실은 끔찍한 이런 범죄였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여러 언론사들을 고소했던 당사자가 이 정성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한 그 지역신문 기자는 살인마 정성현이라고 썼는데 살인마라는 표현이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형사고소까지 했었습니다. 해당 기자를. 그러니까 아니 사형수가 훼손당할 명예가 있나요? 그 인정이 되나요? 다 명예는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명예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평판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명예훼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물론 이제 그건 이론적인 문제고 우리 현실적인 기준으로 따지면은 사형수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본 사람입니다.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서 어떤 얼마만큼 더 어떤 사회적인 평판이 좌우되느냐는 문제는 뭐 사실 이론에 가까운 문제고 실질적으로는 좀 기가 막힐 일이죠. 어쨌든 그런 범죄자와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그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범죄자를 보시고 또 이 글로서도 옮길 만큼 그 범죄자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가 이르셔서 분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성현이라는 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린애들 목을 눌러서 질식사한 것과 차로 친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이왕 사람이 죽었으면은 어차피 대상 사람이 아닌데 그 물건이 가까운 건데 그거 톱질 좀 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자기는 애들을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질식을 유발시켜서 죽였기 때문에 10년 정도 과하다. 교통사고로 사람 둘 쳤다고 이렇게 사형 선고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수준의 이런 이 살인행위에 대해서 나는 지금 너무 오래 살고 있다.
이게 이자의 한마디로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을 자기 입으로 나와서 자기 입으로 나와서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모르고 있는 게 네.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자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이코패스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이성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이성의 영역은 바로 수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더하기 2는 5였다고 알았던 사람이 수학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은 네. 2 더하기 2는 5였다는 그 생각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 과거의 일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저같이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 감정이라는 게 오늘부로 슬픔을 끝내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잊어먹고 있다가도 오늘같이 이 비가 오는 날 또 때때로 어떤 사소한 일상에서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추억들을 보는 순간 폭발하듯이 감정이 올라오죠. 네. 그 감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인위적으로 제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반면에 이성적인 생각들은 그게 어떤 오류가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수정이 돼요. 네. 사이코패스들은 모든 사회 현상을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거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게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과서를 다음 장으로 넘기듯 과거의 살인에 대한 기억들을 깨끗이 지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뭐 공감이 안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네. 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이코패스들은 모든 걸 이성적인 눈으로 본 네.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책장을 넘기듯이 과거의 기억을 깨끗이 지우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정신병자와 이렇게 동일시하는 게 사회 일반의 관점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사이코패스 중에서는 무슨 환청을 듣거나 망상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굉장히 명료하고 말도 잘합니다. 대표적인 게 정성현 같은 경우인데 그런 극악한 범죄자가 저지르는 말투는 어떨까? 굉장히 차분하고요. 굉장히 냉정하고 논리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정 안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무슨 자백의 보강법 직인이 무슨 형사소송법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들이 법정에서 주저리 읊어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뭔가 정신 이상이 있을 것 같은 생각, 그건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행히 그 정성인이 수많은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했지만 다행히 이 김태수 변호사님에 의해서 좌절이 됐습니다. 승소를 하셨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책으로 좀 돌아가서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책에 대해서 잠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라. 왜?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도 있고 사형 선고도 내렸습니다. 문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된 게 97년 12월 30일입니다. 네, 되어 있는데 그러면 98년이니까 지금 거의 뭐 20년 넘게 25년 정도 됐죠. 25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15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그 사형 확정자 숫자가 총 58명입니다. 58명. 지금 김영삼 정부 때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 사형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은 그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형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사형수들은 깜방에서 정말 왕노릇하면서 이렇게 정말 명예훼손 소송까지 하는 이런 활개를 치고 있는데 반면에 그 사형수에게 정말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의 유가족들은 정말 그들의 영혼이 다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자살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형수들의 처지와 그 죽임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의 처지가 너무나 대비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형수들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는 동안 이 피해자 가족들은 철저하게 그 개인이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 책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그 사형수들이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여러 케이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대체 어떻게 이런 자들을 살려둘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데, 그런 사형수들의 케이스, 그리고 실제 사형 집행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반면에 이런 사형수들을 정말 아주 때로는 마치 영웅처럼 이 시대의 희생양인 양 아주 미화를 해서 어떤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마치 억울하게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들을 포장해서 어떤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몰이에 활용하는 정말 사형 폐지론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종교로는 뭐 천주교가 대표적이고 뭐 공지영 같은 이런 뭐 지식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인지가 이 책에서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각 나라마다 이 사형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아주, 사실은 저는 그 역사나 각 나라의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너무나 재밌게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사형 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지금 책 내용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형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뭐 재판이라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건수도 줄어들 것 같은데 현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97년 12월 30일 이후에 거의 뭐 이제 만 25년은 안 됐지만 거의 25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10년 이상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뭐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강산이 2번 바뀌고 또 한 5년이 달도록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분류하자면은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는 두고 있지만 집행은 안 하는 나라. 그러니까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고 있죠. 근데 뭐 왜 그랬는지는 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YS, 그러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사형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97년 12월 30일은 이 다음 정부가 결정된 이유입니다. 그렇죠? 선거가 정확한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한 12월 19일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거가 끝난 이유죠. 그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사형수들이 환호를 질렀답니다. 왜냐하면은 차기 대통령이 이 당신 자신도 과거에 사형수였던 분이 사형 당할 뻔했다가 사형 당할 뻔했던 분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살았다 하고 그 환호를 질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이 그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을 못하죠. 그래서 흔히 범죄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이제 막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이 조직폭력배에 대비한, 그래서 세상 물정 하도 모르는 애들한테 칼을 쥐어주면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아무나 막 가서 찌르니까. 마찬가지로 사형수가 그런 신분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 한 명을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수치적으로 정확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형수 한 명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게 일반 재소자 100명 관리 감독하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또 실제로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교도소마다 사형수가 가득가득 차기 시작하면은 교정 행정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힘든 게 아니고요. 그 사형수랑 한 방을 같이 쓰게 되는 일반 재소자들도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YS가 다음 DJ 정부에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교정 행정에도 어떤 사실은 뭐 손에 피 묻히는 게 임기 막판까지 손에 피 묻히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는데 저는 뭐 그분의 어떤 정치 스타일이 굉장히 화끈한 면이 있었잖아요. 네. 금융실명제도 그렇고 뭐 하나의 해산도 그렇고 또 과거 이 전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그렇고 어떤 그분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사형수들이 환호를 부른 결과대로 지금 된 거죠.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지금 사형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자, 그러면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사형을 선고받아야 할 범죄자가 사형 어떤 결과를 피하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는 지금 인식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사건들만 뭐 예를 들자면은 오원춘이라는 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면식도 없이 그 귀갓길에 젊은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을 하고 완전히 358조각인가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것은 물론 사람은 한 명 죽었을 뿐입니다만은 첫째는 묻지마 살인이에요. 범행에 동기가 없는 살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잔혹해요.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라고는 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아마 이제 2심에서 이 오원춘이한테 이 사형이 선고된 이유가 그걸 텐데, 이게 마치 꼭 저는 현장은 못 봤습니다만은, 인육을 이렇게 먹으려는 것 같은, 보였다라고 그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물론 뭐 용서받기 힘든 행위지만, 그 살인이라는 게 근친상간이라든지 아니면 인육을 이렇게 먹는 용도라든지 그 인간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금기랑 결부될 때는 형이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원춘이라는 자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제로도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나왔는데 2심에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이 됐고요. 뭐 그런 패턴으로 최근에 굉장히 용납하기 힘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스토킹을 하다가 스토킹 대상뿐만 아니라 엄마라든지 뭐 자매라든지 이런 그런 살인들, 또 묻지마 살인들 이런 것 전부 다 이 1심에서는 사형이 됐다가 2심에서 감형되는 패턴으로 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10년간은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거의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사형 선고도 없습니다, 지금. 글쎄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우원춘 사건, 당연히 저는 사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형 선고를 피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